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장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월요일장이 돼야 되는데 하루 쉬고 또 오늘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좀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의 분위기는 사실 뭐 지수 자체는 방향성은 하락이었는데 반도체 쪽은 꽤 좋았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매크로 지표 가운데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네. 거기에 따른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 정유주 쪽은 강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안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올해 이제 예상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네. 이제 470달러 또 심지어 650억 달러 얘기 나오고 28년엔 2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이제 확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장 쇼티지가 심한 쪽이 어디냐 결국은 칩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네. 그렇게 하루 장이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수요 요것에 대한 뭐 의견은 의심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의심이 나올 때마다 또 그것을 또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증시 자체 분위기는 좀 안 좋았는데 특히나 30년물 이제 국제금리가 좀 5.31%대까지 오른 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5% 근접하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4.7대 정도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30년물이 이제 5.1을 넘어선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어떤 지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되게 경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증시에서 가장 큰 바로미터 역시도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제 수익률을 계속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그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금 그 미국하고 일본이 엔화 관련해가지고 네. 공조하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미국 국채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 지표는 일단 4.9를 넘어서면 10년물 기준으로요. 그때는 진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제금리가 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10년물이 4.9%대를 넘어서면은 그 부분 좀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2.4%대 상승 6,977선에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0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요즘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직 코스닥이 조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까지 생각해서라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 아니면은 여전히 코스피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자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약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했었던 거는 지수로도 반토막이 나버렸고 또 과부하 걸리면었던 부분들이 다 꺼지면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위 네. 수급적으로 풀려버렸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안이 도입이 되니 그쪽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수급들이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빈집을 찾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빈집 효과가 강하게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800대 중반 한 850선까지는 급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수상으로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 얼추 40%입니다. 그러네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등의 어느 흐름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증시를 부양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정책이 나와준다든지 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뭔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펀더멘탈 이슈만 가지고 코스닥이 여기서 추가로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인 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이제 규제안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조금 눌렸죠. 눌리면서 주변으로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역시 레버리지 ETF 쪽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떨어진 것들의 반작용으로 주변으로 확산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온 거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왜 샀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 부작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 6월 달 내내 불편한 수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반작용을 우려했었지만 그 불편한 수급 가운데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나갔고요. 그거를 계속 사준 거는 개인 투자자하고 연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가 됐죠. 개인들은 계속 팔아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되살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차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반도체 주가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물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투자와 관련된 노이즈였었던 프리캐시 플로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정답을 메타하고 아마존이 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한 곱이 지나간 거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것보단 괜찮더라라는 시선이 작용이 되다 보니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현재는 여전히 코스피 쪽이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승하려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특히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집중되고 있는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반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반기로 약간 갈수록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지금 두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는 SK하이닉스가 일단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이 되다 보니 거기 피어밸류인 기업들이 주주 환원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이 되니까 그렇죠. 너도 거기 갔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해지고 또 공교롭게도 한 6월경에 SK하이닉스가 단독 기사였었습니다만 한 10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네.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주 환원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압박이 있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곧 주주 환원과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면은 마치 글로벌 트렌드가 프리캐시 플로우 100% 주주 환원한 듯한 모습을 칩 업체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네. 발표하는 데마다 다 100% 하겠다고 하니 네.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전보다는 좀 제시하는 거나 아니면 대응하는 게 좀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SK 하이닉스 쪽은 좀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상반기엔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삼성 쪽이 오히려 또 수급이 강한 그렇죠.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가가지고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주주들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주주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네. 여기서 뜬금없이 요번에 뭐 저기 전기 배당금 나온 거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실망감이나 이런 게 되게 클 그죠. 거고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현금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환이 1,500원대를 넘어서던 게 갑자기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 ADR 발행 대금 40조 원의 유입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기대하고 있는 게 두 회사 합치면은 어쩌면 100조 뭐 이러는데 그걸 현금으로 만약에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주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금보다는 주식 매입 소각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게 100조 원대까지 가면 또 외환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 이슈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국 증시에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텐데 과연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해나가는지도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테니 함께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소부장 쪽도 다시 급락한 날도 꽤 많긴 했지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소부장 그리고 다른 섹터로까지 확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레버리지 ETF 부작용을 말씀을 계속 드려봤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놀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외국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과시그널을 불러일으킬 때 그렇다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나 절대 안 당해 하고 안 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레버리지 ETF는 애초부터 잘못 상장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거는 배수 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이 쥐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홍콩처럼. 과열된다 싶으면 배수를 확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아무리 배팅이 들어오더라도 배수를 낮춰버리면 그 효과는 반감될 테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수급이 쏠려서 홀짝 게임이 돼버리면 한국 증시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찾아가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두 번 실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처럼 사실은 레버리지 ETF 이제 상장할 때부터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과하게 쏠릴 리스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품 자체를 복제시켜가지고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고요. 칩 관련돼가지고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변동은 한국의 전자하고 닉스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전자의 닉스하고 닉스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레버리지고요. 그게 특히 한국에 상장이 돼 있으면 시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가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한 번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이 건전화된다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다라는 공간 또는 연못이라는 공간에는 고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멸치도 살아야 되고 고등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큰 섹터만 주도해가지고 모든 걸 잡아먹는 시장은 건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 ETF 상품, 특히 한국의 전자닉스 상품 자체는 한국의 특성을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상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증시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받고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멸치도 살아야 되고 고등어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섹터도 꽤 많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이사님께서 보시는 또 다른 섹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이런 쪽도 좀 볼만하다라고 보시는 쪽 있으실까요? 뭐 반도체야 계속해서 좀 봐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선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 섹터도 괜찮아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지금 계속해가지고 칩이 필요한 거는 당장의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 투자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뭐 궁금한 거 확인하고 뭐 설계하고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AI의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이건 생활 속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디바이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 쪽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 쪽까지. 계속해서 이사님께서는 피지컬 AI를 사실 이제 상반기부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은 조정이 좀 올 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반도체가 실제로 조정인 상황이고. 근데 사실 반도체가 조정이니까는 뭐 주변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시장에 대한 약간 관심도가 좀 식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다시 잘 가려면 반도체가 어쨌든 불붙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불이 붙는다는 것보다는 반도체는 어차피 꾸준히 가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요. 그게 저변이 넓어져야 됩니다. 저변이 넓어져야 네,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게 되면은 사실은 또 그게 생각처럼 많이 안 들어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변이 넓어지게 되고 그 저변 속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주가 보상이 나와야 될 거고 그 주가 보상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믿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6월 달 내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네. 건 다른 섹터가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림 속에서 반도체만 독주를 했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게 다른 섹터를 팔아서 다 반도체를 사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건 비정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이 만약에 한번 꼬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그 시기를 저는 이제 더운 기간 네. 네, 그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운 기간에 좀 싸게 살 기회 있을 것 같다. 추격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변이 넓어진다는 거는 뭐 전력, 뭐 MLCC, 소부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가 간다고 그러면은 AI 쪽에서 칩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던 MLCC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또 당연히 갈 거고 그러면 전력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앞단에서 전력을 만드는 게 있어야 될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글로벌화돼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왜 반도체만 가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켓 비하인드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섹터로 이제 다양한 섹터로 좀 퍼져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